서늘한 가을 바람이 연희동의 낡은 단독주택 담장을 휘감아 돌던 오후였다. 박은수 여사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며칠째 흐린 하늘은 그녀의 마음처럼 무거웠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나간 지 오래였다. 평생을 국어교사로 헌신했던 학교에서도 5년 전 정년 퇴임했다. 처음 몇 년은 동창회 모임이며 봉사활동으로 바삐 지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집에서 보냈다. 적막함이 뼈를 시리게 하는 날들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최근 가입한 시니어 취미 공유 온라인 플랫폼 은빛누리였다. 그곳에서 시를 읽고 클래식 음악에 대한 감상을 나누는 것이 소일거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해외 명문대에서 은퇴한 한국인 교수 K라고 소개하는 이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박은수 선생님의 글에서 깊은 지성과 따뜻한 감성을 느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문학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도 괜찮을는지요? 정중하고 예의 바른 문장이었다. 은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다. K 교수와의 대화는 놀랍도록 잘 통했다. 릴케의 시부터 쇼팽의 녹턴까지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지기처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K 교수는 은수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했고 은수는 K 교수의 온화한 언변과 따뜻한 배려에 마음을 열었다. 화면 너머의 존재였지만 은수는 그에게서 진정한 지적 동반자를 만난 것 같은 기쁨을 느꼈다. 평생토록 갈구했던 영혼의 교감이었다. 선생님 덕분에 잊고 지냈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 K 교수가 보내온 메시지를 읽으며 은수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어렸다. 그는 은수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고 그녀의 과거 교사로서의 삶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듯했다. 은수는 그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 교단에서의 추억, 남편과의 사별 후 느꼈던 상실감까지 털어놓았다. K 교수는 언제나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었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 같았다. 어느덧 계절은 가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었다. K 교수와의 온라인 만남은 은수의 일상에서 가장 큰 위안이자 기쁨이 되었다. 그는 은수가 좋아하는 시인의 시집을 PDF 파일로 보내주기도 했고 함께 듣고 싶은 클래식 음반을 추천해주기도 했다. 은수는 그가 추천한 음악을 들으며 그와 함께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다. 화면 속 프로필 사진 속 K 교수는 지적이고 온화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다. 은수는 가끔 그 사진을 들여다보며 언젠가 그와 직접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날을 상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K 교수로부터 조심스러운 부탁이 담긴 메시지가 도착했다. 송구스럽지만 선생님께 한 가지 도움을 청해도 될는지요?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오던 희귀 고서적 자료를 발견했는데 구입 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혹시 조금만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시다면 연구에 큰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우시다면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괜한 부탁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은수는 잠시 망설였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돈을 보낸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K 교수의 간절함과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더 크게 작용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설마 나를 속이랴. 연구에 필요한 돈이라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다. 은수는 결국 K 교수가 알려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했다. 며칠 후 K 교수로부터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그가 직접 필사했다는 아름다운 시 한 편이 도착했다. 은수는 자신의 작은 도움이 K 교수의 연구에 보탬이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다. 그 후로도 K 교수는 간간히 비슷한 부탁을 해왔다. 제자들이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여비가 부족합니다. 새로운 연구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학교 지원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액수는 조금씩 커졌지만 그때마다 K 교수는 정중한 태도와 감사의 표시를 잊지 않았다. 박은수는 자신이 K 교수의 중요한 후원자이자 정신적 지주가 된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K 교수와의 끈끈한 유대감으로 채워지는 듯했다. 딸 민서 다시세는 주말마다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바쁜 워킹맘이었지만 홀로 계신 어머니가 늘 마음에 걸렸다. 어느 날 민서는 어머니의 화장대 위에서 평소 사용하지 않던 고가의 수입 화장품 세트를 발견했다. 엄마, 이거 새로 사셨어요? 비싸 보이는데.
민서의 물음에 은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아, 그냥 누가 선물로 줬어 라며 얼버무렸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부쩍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민서가 휴대폰 화면을 보려 하면 신경질적으로 가리곤 했다.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살갑던 어머니가 언제부턴가 비밀이 많아진 것 같았다. 엄마, 요즘 누구랑 그렇게 연락하세요?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묻자 은수는 얼굴을 붉히며 그냥 은빛 누리에서 만난 좋은 분이랑 시 이야기도 하고 그래 라며 말을 돌렸다. 민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싹 떴다. 홀로 계신 어머니가 혹시라도 나쁜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다. K 교수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어느 날 그는 제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국내로 들여오려는데 갑자기 세금 문제로 발이 묶였습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좀 필요한데 큰돈이라 선생님께 부탁드리기가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만 해결되면 곧 한국으로 돌아가 선생님께 그동안의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라며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요구했다. 박은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1,000만 원은 그녀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K 교수의 간절한 목소리와 선생님만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이것만 해결되면 그분이 한국으로 오신다고 했어. 그러면 직접 만나 뵐 수도 있을 텐데.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은수는 결국 예금과 적금을 해약하여 K 교수에게 돈을 붙였다. 돈을 붙이고 난 뒤 그녀는 며칠 동안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K 교수로부터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곧 한국에서 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자 그 불안감은 다시금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와 창밖 나뭇가지들이 앙상해질 무렵 K 교수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그의 메시지에는 평소의 온화함 대신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선생님,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학술 프로젝트가 경쟁기관의 방해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연구인데 지금 당장 긴급 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는 박은수에게 이번이 정말 마지막 부탁이라며 그녀가 평생 모은 퇴직금 전액과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해달라고 종용했다. 액수는 상상을 초월했다. 3억 원이었다. 선생님, 저를 믿으십시오.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투자금의 몇 배는 물론이고 저희는 평생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 선생님 곁에서 남은 생을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그만큼이나 위험하게 느껴졌다. 박은수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돈,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깃든 집까지 걸어야 한다니. 하지만 K 교수와의 행복한 미래, 외롭지 않은 노년을 상상하면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박은수에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마치 이미 부부라도 된 것처럼 굴었다. 며칠 동안 은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K 교수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그녀를 설득하고 안심시켰다.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간절했고 때로는 확신에 차 있었다. 은수는 딸 민서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까 고민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민서가 알면 분명 길길이 날뛸 것이 뻔했다. 민서는 아직 어려서 이런 깊은 관계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건 나와 K 교수님, 우리 두 사람만의 문제야.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은수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한편 민서는 어머니의 계좌에서 심상치 않은 금액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은행에서 온 우편물을 통해 어머니가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심지어 보험약관 대출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민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찾아가 따져 물었지만 박은수는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평소 온화하던 어머니의 날선 반응에 민서는 더욱 불안해졌다. 더 이상 어머니 혼자에게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한 민서는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어머니의 컴퓨터를 조심스럽게 켰다. 은빛 누리 접속 기록을 통해 K 교수와의 대화 내용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K 교수가 보낸 달콤한 시 구절들, 연구 자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거액의 투자 제안까지. 민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였다. 민서는 곧장 대학 동창이자 현재 사이버 범죄 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에게 연락했다. 친구는 민서가 보내준 K 교수의 프로필 정보와 대화 내용을 검토한 뒤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서야, 이건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이야. 프로필 사진도 아마 도용된 걸 거고 IP 주소 추적해보면 해외일 가능성이 높아. 송금 계좌도 대포 통장일 거고 어머니께서 얼마나 송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멈추셔야 해. 친구의 말은 민서의 불안감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그녀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K 교수의 프로필 사진을 역추적했다. 예상대로 사진은 수년 전 작고한 해외의 유명 원로학자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다. K 교수가 박은수에게 보냈던 감동적인 신화 글귀들 역시 이미 다른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문구들이었다. 심지어 박은수가 송금했던 계좌 중 하나는 이미 사기 계좌로 등록되어 지급 정지된 상태였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민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가을 저녁이었다. 박은수는 여전히 K 교수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서는 어머니 앞에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를 하나씩 펼쳐놓았다. 도용된 프로필 사진의 원본, K 교수가 사용한 사기 수법 분석 자료, 대포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박은수는 처음에는 이게 다 뭐냐?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사람을 의심해? 라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녀는 민서가 자신과 K 교수의 순수한 관계를 질투하여 떼어놓으려 한다고까지 생각했다. 하지만 민서는 침착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어머니에게 진실을 설명했다. 엄마,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엄마 감정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파렴치한 범죄자라고요. 박은수는 귀를 막고 소리쳤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K 교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그분은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신 유일한 분이란 말이야. 눈물로 범벅이 된 어머니의 절규 앞에서 민서의 마음도 찢어지는 듯 아팠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민서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녀는 어머니의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K 교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폰으로 설정된 전화기에서 익숙한 벨소리가 울렸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K 교수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박은수가 그토록 다정하다고 믿었던 K 교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까랑까랑하고 젊은 전혀 다른 남자의 목소리였다. 박은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K 교수님, 아니 김형진 씨, 박은수 여사님 따님입니다. 민서가 차분하게 말하자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누구신데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십니까? 잘못 거셨습니다. 라며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다. 뚜뚜뚜 단조로운 기계음만이 방 안의 정적을 갈랐다. 박은수는 마치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에 휩싸였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명백했다. 자신이 그토록 신뢰하고 의지했던 K 교수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었고 자신은 철저히 기만당한 어리석은 늙은이에 불과했다. 평생을 지켜온 자존심, 남은 노후 자금,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믿었던 순수한 감정까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창밖에서는 차가운 가을비가 그들의 슬픔처럼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다.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후 박은수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그녀는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듯 헤어나오지 못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지성과 자부심으로 살아왔던 그녀에게 이번 일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을 안겨주었다. 밤마다 K 교수와의 달콤했던 대화들이 악몽처럼 되살아나 그녀를 괴롭혔고 그때마다 박은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민서는 직장에 급히 휴가를 내고 어머니 곁을 지켰다. 어머니가 혹시라도 나쁜 생각을 할까봐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는 묵묵히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려 했지만 박은수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거나 의미 없는 뜨개질만 반복할 뿐이었다. 민서의 마음도 타들어갔다. 어머니를 사기꾼으로부터 구해냈다는 안도감도 잠시, 이제는 이 깊은 절망감에서 어떻게 어머니를 건져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민서는 대학 동창인 사이버 수사팀 친구의 도움을 받아 K 교수, 아니 본명이 김형진으로 밝혀진 그 사기꾼을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했다. 김형진은 이미 여러 건의 유사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전문 사기꾼이었다. 경찰 수사 결과 그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과도 연계되어 있었고, 박은수에게서 편취한 돈 대부분은 이미 돈 세탁을 거쳐 해외로 빼돌려진 상태였다. 박은수가 잃어버린 3억 원이라는 거금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의 잠정적인 결론이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박은수는 또 한 번 절망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로 받은 퇴직금, 그리고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마지막 자존심까지 모두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녀는 민서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터뜨리며 오열했다. 민서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놈이 나쁜 놈인 거지. 엄마는 그냥 외로웠던 거고 사람을 믿었던 것뿐이잖아요.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겠어요. 민서의 진심 어린 위로에 박은수는 잠시 울음을 그치고 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딸의 눈가에도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날 이후 박은수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민서는 어머니를 위해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예약했고, 박은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딸의 간곡한 권유에 못 이기는 척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 과정은 쉽지 않았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데 익숙하지 않았던 박은수는 상담사 앞에서도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상담사는 끈기 있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박은수는 점차 자신의 상처와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되었다. 상담사는 박은수에게 이번 일이 결코 그녀만의 잘못이 아니며 로맨스 스캠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악질적인 범죄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녀가 느꼈던 K 교수와의 유대감이나 행복감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록 상대방은 사기꾼이었지만 그 관계 속에서 박은수 자신이 느꼈던 감정, 예를 들어 누군가와 깊이 교감하고 싶었던 순수한 열망이나 지적인 대화에서 오는 즐거움 등은 그녀 자신의 진실된 감정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말은 박은수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계절은 어느덧 차가운 겨울로 접어들었다. 박은수의 집 창문 너머로 하얀 눈이 펑펑 쏟아졌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K 교수에게 눈 오는 풍경을 찍어 보내며 시 한 수를 청했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다.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시리고 아팠지만 예전처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기분은 아니었다. 민서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예전에 어머니가 좋아했던 오래된 영화들을 다시 보기도 했다. 모녀는 그동안 못다했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은수는 민서에게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했고, 민서는 그런 어머니를 따뜻하게 다독였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은 어느새 허물어 있었다. 어느 날 박은수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 한 명이 수소문 끝에 그녀의 집을 찾아왔다. 이제는 중년의 사업가가 된 제자는 박은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다고 했다. 그는 박은수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자신이 학창시절 박은수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가르침과 사랑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선생님은 저에게 등대 같은 분이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제자의 진심 어린 말에 박은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박은수의 상처는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은빛누리나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낯선 사람과의 관계 맺기에 극도로 신중해졌다. 하지만 세상과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지는 않았다. 민서의 도움으로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강좌에 등록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소소한 교류를 시작했다. 김영진은 결국 경찰에 검거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는 여러 건의 사기 혐의가 병합되어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박은수가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길은 요원했다. 박은수는 그 소식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에는 지켜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가족과의 사랑이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주말 오후 박은수는 딸 민서 그리고 이제는 훌쩍 커버린 외손녀와 함께 집 앞 작은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파릇파릇한 새순이 돋아나 있었고 화단에는 노란 민들레와 하얀 제비꽃이 소담스럽게 피어 있었다. 박은수는 햇살 아래 반짝이는 작은 꽃들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평온함을 느꼈다. 엄마, 여기 앉아서 차 한잔 할까요? 민서가 정원 한쪽에 놓인 작은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다. 박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가 집 안으로 차를 준비하러 들어간 사이 외손녀가 박은수의 손을 잡고 재롱을 부렸다. 할머니, 저 꽃 이름이 뭐예요?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박은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K 교수와의 일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이제는 그 기억에 짓눌려 살지는 않았다. 그 일은 그녀에게 값비싼 교훈을 남겼지만 동시에 잊고 지냈던 소중한 가치들을 일깨워주기도 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화려한 언변이나 꾸며낸 배경이 아니라 진솔한 마음과 꾸준한 시간 속에서 맺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야말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말이다. 민서가 따뜻한 차와 함께 작은 쿠키를 들고 나왔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햇살을 즐기며 차를 마셨다. 박은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한 점 구름 없이 맑고 푸른 하늘이었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오랜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찾아온 것만 같았다. 엄마,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민서가 박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박은수는 딸의 따뜻한 손을 마주 잡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다 내 덕분이다. 네가 아니었다면 엄마는 아직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박은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자신을 괴롭히지 않기로 했다. 물론 그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때로는 불쑥 찾아와 그녀를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상처를 마주하고 다독일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딸과 손녀가 있었고 소소하지만 아름다운 일상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서해 강좌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작은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직 서툰 솜씨였지만 먹을 갈고 붓을 잡는 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은빛누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대신 이제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었다. 물론 여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갈 무렵 박은수는 정원에 핀 작은 제비꽃 한 송이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작고 여린 꽃이었지만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난 그 모습이 마치 자신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그 작은 꽃을 향해 속삭였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너도, 그리고 나도. 박은수의 노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진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몰랐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그녀는 더욱 단단해졌고 삶의 소중한 의미들을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말이나 꾸며진 이상을 쫓지 않았다. 그 대신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따뜻한 차를 나누고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었다. 창밖에서는 지저귀는 새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고
박은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어느덧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고 있었다.